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3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즐겁고 유쾌한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애절한 한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의식 속에서 면면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성과도 무관하지 않을성 싶습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상사바위의 유래. 예, 억새야. 안방에서 머슴억새를 부르는 소리가 뒷마당에 자리 잡은 별당에까지 들려왔다. 복녀는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나자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다. 미리 뚫어져 있는 구멍에 초롱초롱 샛별처럼 빛나는 눈을 갖다 댔다. 문구멍을 통해서 마당을 오고 가는 억새의 모습이 일일이 내다 보였다. 어머나, 저 떡 벌어진 가슴팍, 늠름한 체격, 부리부리한 눈동자. 비록 머슴살이를 할 망정 준수하고 듬직하게 생긴 모습은 마치 기공자와도 같아. 어머니에게 가려고 부지런히 몸단장을 하는 억새 모습은 복녀의 마음속에 이러한 찬사를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만치 억새의 모습은 기골풍이 있고 늠름한 사나이로서의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억새. 가만히 입안에서 불러보는 억새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정다워지는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억새라고 지어붙인 이름이 제법 격에 맞는다고 복녀는 생각했다. 복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곱게 다듬어 올린 머리와 10개 분단장을 한 얼굴이 옥사꽃처럼 피어올랐고 또한 반해장 저고리에 시원스러운 갑사치마가 날아갈 듯 가볍게 보였다. 복녀는 문을 열어 조용히 퇴도를 딛고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선 사람의 기척을 깨닫고는 분주하게 세수를 하던 억새가 놀란 듯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것이었다. 복녀는 새침한 표정으로 억새의 곁을 스치기라도 할 듯 가깝게 지나쳐갔다. 지분 냄새가 억새의 코를 못 견디게 자극하면서 풍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실속 없는 냄새였고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실로 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억새는 준수하게 생긴 반면 스스로의 처신도 어디까지나 말끔하고 깨끗했다. 머슴살이를 하는 자신과 부잣집 김정승의 딸 복녀와는 도저히 엉킬 수 없는 담이 가로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히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억새는 마음 깊숙이 다짐하고 있었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며 억새는 머리를 쓱쓱 손가락으로 끼고는 헛기침을 하면서 앞마당으로 기침을 하면서 다가갔다. 그때였다. 갑사치마를 조용히 끌면서 복녀가 또다시 억새의 옆을 스쳐가는 게 아닌가. 스쳐가는 복녀의 눈에는 잔잔하고 싸늘한 미소가 담뿍 담겨져 있었다. 웃음을 보는 억새의 마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러한 느낌이었다. 어쩌자고 나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억새는 복녀가 자기에게 보내는 웃음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나 이날따라 마음이 이상스럽게 뒤설레이는 것이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나는 머슴 놈이 아니냐. 마음씨 착하고 어진 억새는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주인 마님의 분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는 조금 전 자기 곁을 스쳐가면서 잔잔한 눈웃음을 주던 복녀의 탐스러운 얼굴이 아련히 맴도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김정승은 말만 정승이었지 이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단양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김정승에게는 다만 무남 동녀, 복녀가 있을 뿐이었다. 자식 얻기를 수없이 애를 썼고 유명한 산수를 찾아다니면서
공들여 지성을 들였으나 끝내 아들은 얻지 못하고 나이 60을 넘겼던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오직 복녀 하나에게만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복녀는 김정숙 내외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러낸 귀염둥이 중에서도 귀염둥이였다. 귀염둥이 복녀의 미색이 또한 절색인지라 나이가 성숙해지자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정숙 내외는 이 많은 혼담 중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김정승의 가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할 아들을 겸한 대릴 사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영감, 정말 우리들 욕심만 차리다간 좋은 혼처 다 놓치겠수. 글쎄, 좀 기다려 봅시다. 적당한 배필이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김정숙 내외는 끝내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단양 땅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적당한 혼처가 나타났다. 집안도 양반이고 당자도 착실한 편이며 둘째 아들인 고로 대릴 사이를 해도 좋을 그런 자리였다. 김정승은 대릴 사이로 삼을 수 있다는 조건 하나로 K 승낙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집안의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복녀는 그저 즐겁기만 했다. 미남 머슴 억새에게 향하는 연정을 불태울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복녀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가슴 벅차게 끓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과 몸이 안달이 날 대로 나 있는 복녀는 그저 마당을 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 윤 씨가 복녀를 조용히 불러 앉히는 것이었다. 덥지 않니? 어머님도 언제부터 그렇게 알들이 걱정해 주셨습니까? 아따, 너도 이젠 능청스럽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안다 알아.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널 부른 거다. 그 일 때문이라니요? 아따, 너희 혼사 문제다. 혼사요? 그럼 아주 안성맞춤이기에 오늘 너희 아버지가 정해버렸다. 순간 복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뒤흔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알고 너도 열심히 성혼 준비해야만 한다. 쓸데없는 잡념은 버리고 알겠느냐? 복녀는 어떻게 제 방으로 돌아왔는지 도무지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문고리를 잡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흐르는 눈물은 고운 갑사저고리에 얼룩을 지었고 나중에는 엉엉 소리까지 내며 슬피 울었다. 결혼을 하다니 그럼 난 내가 좋아하는 억새와는. 억새의 부리부리하게 시원스런 눈동자가 복녀의 눈앞에 어리는 것이었다. 아씨! 아씨! 그때 문 밖에서 복녀를 찾는 억새의 음성이 들려왔다. 복녀는 후딱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아씨! 억새는 문 밖에서 또 한 번 불렀다. 소리 없이 우는 복녀가 틀림없이 머리가 몹시 괴롭거나 아프기 때문이라고 믿은 억새는 얼마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씨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아씨의 이름을 부르는 억새의 마음도 초조했다. 이러한 제꼴을 마님이나 정승 영감에게 들키는 날이면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씨! 누구? 복녀는 퉁퉁 부은 눈을 부비면서 장지문을 삐죽이 열었다. 아니, 어쩐 일로? 행여 아씨가 어디가 몹시 불편하지는 않나 해서. 아니야, 아무것도. 그렇담 아씨는 왜 오시는 겁니까? 아, 그건 저 마음이 좀 괴로우니.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억새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복녀는 열심히 억새의 다정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억새. 네? 내 방에 좀 들어올래? 그건 안 됩니다. 만약 마님이 보시는 날이면. 괜찮아, 그건. 어서 좀 들어와. 그렇지만, 괜찮대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씨. 억새는 조용히 허리를 굽히면서 저쪽으로 슬금슬금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복녀의 마음은 더 한층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다.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가득히 넘쳐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억새. 복녀는 자리에 와락 쓰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억새는 한결 몸을 조심했다. 될 수 있으면 아씨가 거처하는 이 별당엔 출입을 금했고 쓰레질을 하거나 나무 손질을 하는 시간도 아씨가 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을 택하여 말끔히 치웠다. 복녀의 뜨거운 눈이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가 두려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억새의 내심을 헤아릴 길 없는 김정숙 내외는 요즘 따라 억새가 부지런해졌다고 기뻐하면서 대우도 전보다 훨씬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녀는 억새가 쓰레질을 하는 동안 새벽잠이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혼자 자리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고 억새를 두고 다른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는 억새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전해야만 되겠다고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채고 있었다. 이날 아침도 날씨가 채 밝기도 전에 억새는 별당에서부터 조용히 쓰레질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쓰레질에 여념이 없는 억새의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었다. 억새가 나무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천조각이 버린 물결이려니 생각하고 잡아당긴 순간 억새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버린 천조각이 아니라 복녀의 펄럭이는 치마자락이었던 것이다. 아씨, 이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억새는 정중히 말하면서 복녀의 깨끗한 모습을 더듬어 올라갔다. 날씨가 새벽이라 몹시 찬데 감기라도 드시면 어쩌시려고. 그러나 복녀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억새의 이러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억새는 품 안으로 와락 뛰어드는 복녀의 몸무게를 어쩔 수가 없었다. 억새의 품에 달려든 복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려 놓는 것이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이 보시면. 난 몰라. 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몰라. 억새는 남의 속도 모르고. 글쎄, 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벽창호, 억새는 벽창호야. 벽창호라도 어쩌는 수가 없습니다. 말을 끝낸 억새는 복녀의 몸을 가볍게 밀치고는 재빨리 바깥 마당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창자를 토하는 듯한 울음을 쏟아놓았다. 벽창호. 달아오르는 스스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억새가 믿기까지 했다. 복녀의 성운 날짜는 야금야금 다가왔다. 하루하루 가까워져 오는 결혼날을 앞두고 복녀의 마음은 한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억새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보다. 집 안팎은 결혼했을 혼숙감을 떠다가 마련하기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웅성웅성 분주하게 움직여갔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복녀의 마음은 더 한층 괴로웠고 쓰라렸다. 정말 이토록 화어로운 잔치 준비를 해보기는 내 난생 처음이구만.
아낙네들은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들 깔깔거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남한강 줄기가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지류를 이루는 이 단양 땅도 장마철이면 놀라울 정도로 골짜기 물이 불어났다. 복녀의 결혼을 이틀 앞둔 벌써 장마철도 지났고 줄기차게 퍼부을 비도 없을 때인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세차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산골짜기에서는 집이 떠내려오고 닭이며 돼지, 소가 떠내려오는가 하면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 단양 땅의 조그마한 마을, 복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흐르고 있는 냇물도 줄기차게 흐르면서 전답을 휩쓸었다. 사람 살려! 시뻘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강가에는 물구경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였다. 홍수에 첨벙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물구경을 나와 참다 못한 억새였다. 억새는 홍수에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 둘, 억척스럽게도 건져내는 것이었다. 억새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억새는 떠내려오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냈다. 그러는 동안 억새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있었다. 강기슭에서 지친 몸을 쉬고 다시 사람을 건지러 들어간 억새가 탕류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었다. 억새가 휩쓸렸다. 아이고 저걸 누가 억새를 살려낼 사람은 없나? 사람들은 강기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억새를 구해내려고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저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굽이치는 탕류를 향하여 첨벙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여인이었다. 누구 하나 그 여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탕류에 휩쓸려간 억새나 여인의 소식이 그대로 되살아나 올 리는 없었다. 김정승 댁에서는 내일로 다가선 결혼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억새가 홍수에 휩쓸려 갔는지 딸 복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염두에 없었다. 그러나 물줄기가 줄어들고 햇빛이 째랑째랑 나자 김정승 댁은 발칵 뒤집혔다. 혼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강기슭으로 몰려나와 복녀와 억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정승 내외는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멍청하게 하늘만 우러러볼 뿐이었다. 강기슭을 사차치 뒤지는 사람들이 억새의 시체를 발견한 곳은 집 앞에서도 거의 한마장이나 떨어진 곳에서였다. 그러나 억새의 시체는 하나가 아니었다. 억새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마치 다정한 미러를 속삭이기라도 하듯 얼굴에 얼굴을 대고 죽어있는 아름다운 처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녀였다. 이 놀라운 사실에 김정승 댁에서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잊었던 수많은 말썽을 남긴 채 억새와 복녀의 무덤은 하나로 마련되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복녀와 억새의 시체를 아무리 떼어 놓으려고 해도 뜯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합장하기로 했다. 물이 완전히 빠지자 복녀와 억새가 꼭 껴안은 채 죽어있던 자리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커다란 두 개의 바위가 솟아오른 것이었다. 하나는 크고 또 하나는 좀 작고 그 사이는 다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이 바위를 상사바위라고 불렀다. 상사바위를 가진 이 마을 이름을 상사골이라고 지어 부른 것도 결국 이 얘기에서 연유한 것이리라. 이렇게 해서 평소에 뜨겁게 사랑하던 억새를 내 것으로 만든 복녀와 억새의 명복을 빌어주는 반면 장마가 들지 않게끔 기원하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 복녀라는 한 여인의 끈질긴 진념이 이루어놓은 신화라고나 할까. 어쨌든 아름다운 전설이다.
퉁소로 맺은 사랑. 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중광진이라는 읍이 있는데 이 읍에서 서쪽으로 약 70리 내려가노라면 도마봉이라는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다. 이 도마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운님지어 거기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얘기다. 이 운님지라는 연못가에 초막집 한 채가 외롭게 있었고 그 안에는 운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날마다 연못가에 앉아 퉁소로 자기의 고독을 달래며 살아갔다. 원체 퉁소를 잘 부는지라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퉁소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곧잘 연못가의 바위에 올라가 퉁소를 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애간장을 끓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해 가을이다. 이에도 8월 보름달은 맑은 하늘에 높이 떠 온 천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었다. 운님은 달빛을 따라 퉁소를 들고 운님지 옆에 바위에 올라가 구슬픈 가락을 불기 시작했다. 가을밤 은은히 흐르고 흐느끼듯 울려 퍼지는 퉁소 소리는 온통 천지를 슬픔 속에 몰아넣는 것 같았다. 그는 쌓이고 쌓인 고독을 이 퉁소의 한 가락에 실어 마음을 달래보는 것이다. 이렇듯 한창 가락에 열중해 있을 때 돌연 등 뒤에서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옥을 굴리는 듯한 그 맑은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 여자였다. 퉁소를 입에서 떼고 뒤를 돌아다본 운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자기 뒤에는 선녀같이 아름다운 미녀가 수줍음을 머금은 미소를 짓고 섰는 것이 아닌가. 운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돌한 소녀를 용서하세요. 산 아래 마을을 지나다 은은히 들려오는 퉁수 소리에 그만 도취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고 더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운님으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산중에서 더구나 한밤중 미녀를 만났으니 그런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요? 저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옵니다. 우연히 이 골짜기를 지나다 유려한 그 퉁수 소리에 마음이 이끌려 염치를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미녀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천상 선녀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달빛이 보라색으로 물든 운님지를 바라보더니 한곡더 부세요 하고 퉁소불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뭐 변변치도 못한 솜씨인데.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퉁소의 명수이십니다. 아직 제가 떠돌아다니며 그만큼 실감나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어서 들려주세요. 그처럼 원하시니 그럼. 운님은 퉁소를 입에다 대고 호흡을 고르더니 한 곡 불기 시작했다. 한 곡이 끝나자 또 한 곡, 또 한 곡 제청을 받았다. 그 여인은 운님의 곁에 앉아 다소곳이 퉁소 소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러는 동안 밤은 어지간히 깊었다. 밤바람은 제법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운님이 입을 열었다. 그만 밤도 깊었는데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돌아가기를 은근히 권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씀 올린 바대로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이옵니다. 정처 없는 길에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저를 가엾게 여기시거든 선생님께 의지토록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제 일생을 모시고 지낼까 하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운님은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아직까지 독신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자기에게 이 뜻하지 않은 어여쁜 여인이 자청에 모시겠다니 꿈같은 일이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필해주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하고 운님이 말하자 소녀 배운 것은 없사오나 사람 됨됨은 좀 알아볼 줄 안답니다. 제 마음이 정한 것이오니 받아주시렵니까? 그녀는 애원이나 하듯 자기의 뜻을 재차 밝히는 것이었다. 진정이라면 좋소. 이리하여 그들은 같이 오막살이로 내려와 그날부터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의 정은 보통 부부의 금술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잠시도 헤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밥을 지을 때 남자는 물을 길어다 주고 아내가 반찬을 만들 때 남자는 불을 떼주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도란도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정담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고 이듬해 봄도 지나갔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지방에 가뭄이 왔다. 농번기에 한참 비가 필요한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심어놓은 곡식은 채 자라지도 못한 채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농부들의 아우성은 목이 탈 지경이었다. 하늘에 한 점 구름만 떠도 오늘은 비가 내리려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면 한 줄기라도 내리겠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온님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의 근심은 곧 아내의 근심이기도 했다. 되려 아내의 근심이 몇 배 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파란 몸뚱아리를 드러놓은 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날이 가물자 온님에게는 또 한 가지 근심이 생겼다. 그것은 아내가 자꾸만 말라가는 것이었다. 얼굴에 그처럼 넘치던 생기가 가시고 병색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보, 올 농사를 못 지어도 양식은 되니 너무 상심마오. 하고 운님은 아내를 위로했다. 그러나 날이 가물면 가물수록 아내는 침식마저 잃어가는 것이다. 날이 계속 가물어 운님지의 물도 미창이 드러나게 되었고 초목마저 시들시들 말라 죽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운님의 아내 역시 날이 갈수록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여보, 정말 왜 이러는 거요? 당신 혼자 당하는 일도 아니잖아. 모든 백성들이 겪는 일을 당신 혼자 애태운다고 될 일이오. 가뭄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제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식사나 좀 하오. 운님은 이렇게 달래고 위로했으나 아내는 괴로운 가슴을 안고 억지로 쓴 웃음을 보일 뿐이다. 곁에서 갖은 말로 아내를 격려도 하고 위로하다가 그만 자리에 누운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 운님은 눈을 떴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어 돌아보았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없지 않은가. 잠시 변소에라도 나갔는가 싶어 기다렸으나 얼마가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여보! 하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갈 곳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갔을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여러 가지 궁리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편지를 발견했다. 운님은 얼른 그 종이 쪽지를 펴서 읽어보았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방종한 계집을 꾸짖어 주십시오. 차마 헤어질 수 없는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운림지 연못 속에 살던 잉어였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아름다운 퉁수 소리에 그만 마음이 이끌려 외람되게 사람으로 화신하여 당신과 백년 해로를 언약하였건만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으로 날이 가물고 저도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못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생물은 온통 말라 죽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당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에 대한 정을 끊으시고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은 예전대로 온님지에 나와 잔잔한 물결 위에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그 아름다운 가락을 퉁소에 실어 들려주시면 수중에서나마 당신의 모습과 퉁수 소리를 들으며 지내겠습니다. 그럼 내내 안녕하시길 빕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온님은 찢어질 듯 메어오는 슬픔에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 정신없이 울었다.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이제 당신 없이 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단 말이요? 그는 자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했다. 이렇듯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가 온다고 떠드는 환성이 들렸다. 그 비가 온다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어 귀를 기울이니 과연 문 밖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은 차츰 굵어지더니 애타게 기다리던 비는 가뭄에 바싹 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조아라 춤을 추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비를 보아도 기쁘지 않은 온님은 아내 생각이 나서 더욱 슬프기만 했다. 그러나 비를 보아도 기쁘지 않은 온님은 아내 생각이 나서 더욱 슬프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는 뒤부터 그는 아침 저녁으로 목가를 거닐며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퉁소를 들고 목가의 바위에 앉아 밤이 늦도록 불어댔다. 그 애련하고 구슬픈 가락은 잔잔한 수면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으나 아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퉁소를 불다 말고 여보 하고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둠 밤 하늘에 흩어질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역시 온님은 목가에 나가 아내가 가장 즐기던 곡을 불었다. 이날따라 달이 밝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쳤다. 밑줄 듯이 넋을 잃고 불어대는 퉁소 소리는 그야말로 흐느낀 그 자체였다. 이렇듯 퉁소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어디선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온님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 살폈다. 그러나 아무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착각인가 하고 다시 퉁소를 입에 대었다. 그런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하던 아내의 음성이었다. 그는 여보, 어디 있어? 하며 소리나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곳은 연못 가운데였다. 그는 손에 들었던 퉁소도 못가에 버리고 정신없이 연못 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로부터는 밤마다 연못가에서 들리던 퉁수 소리도 그치고 온님의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다.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퉁수 소리가 안 들리자 괴이하게 여겨 온님이 살던 오막살이로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더욱 이상하게 생각한 그들은 연못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사람은 간 곳 없고 연못가엔 주인 잃은 퉁소만이 벌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못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인양하러 온 못 속을 뒤졌으나 끝내 온님의 시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은 이 연못을 온님지라고 불렀으며 달이 밝고 바람이 잔 밤에는 못 속에서 온님이 부는 퉁수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가뭄이 심할 때는 반드시 이 온님지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그러면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못 속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으나 그 고기를 잡으면 화를 입는다고 하여 아무도 운님지의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다고 전한다. 선바위 위의 내력. 경기도 연천군 영근면에 법수동이라는 동리가 있다. 즉 정국이라는 기차 정거장에서 내려 한탄강을 건너 동남쪽으로 약 2km 들어간 곳이다. 그런데 이 법수동에서 얼마 멀지 않는 뒷골짜기에는 기암괴석이 많은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선바위라는 바위가 우뚝 서 있다. 이 선바위의 높이는 약 30자이며 둘레가 10자가량 되는 큰 바위이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둘레가 크고 그 꼭대기는 사람 40명이나 앉을 만큼 넓다. 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바위 밑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며 좌우 산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경치 또한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이렇듯 큰 선바위 위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전설이 숨어 있다. 옛날 아주 옛날이다. 하얗게 내려 덮였던 눈이 녹자 시냇물이 몸뚱아리를 드러내놓는 봄이 찾아왔다. 대지에 있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나무들은 물이 올라 새잎이 피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끼고 진달래가 만발한 봄새들은 봄 노래를 부르고 마을 색시들은 버들피리를 불며 나물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어느 날이었다. 이 선바위 꼭대기에 곱게 단장을 한 여인 한 사람이 앉아 따스한 봄볕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희디 흰 옥수의 바늘을 잡고 비단천을 누비는 모습이란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하강한 듯 눈부시게 화려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가는 문득문득 하계의 봄 풍경에 추파를 던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 바위 밑을 지나던 어떤 사나이 하나가 있었다. 그가 마침 그 바위 밑을 지나려는데 비단 헝겊 조각이 팔랑팔랑 봄바람을 타고 그의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산중에서 웬 비단 헝겊이 떨어질까? 이렇듯 중얼거리며 그는 무심히 바위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깊고 깊은 산중에 더구나 20척이나 넘는 높은 바위 꼭대기 위에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미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저 여인은 사람인가 선녀인가? 사람이라면 저처럼 높은 바위를 어떻게 올라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려 보았다. 어쨌든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작심한 그는 어슬렁어슬렁 바위 밑으로 다가가 기어 오르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오를 재주가 없었다. 몇 자 올랐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또 오르다간 떨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애쓰다가 그만 지쳐서 그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때는 봄. 그렇잖아도 젊은이의 가슴은 들떠 치맛자락만 보아도 연연한 정이 뭉클치 솟는 즈음 그처럼 황홀한 미녀를 산중에서 본 사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위에 기어 오르려고 또 일어나 발부둥 쳤으나 허사였다. 이 사실을 바위 위의 여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여전히 바느질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뜻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는 물끄러미 바위 위에 앉아있는 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젊은 가슴에 소용돌이치는 격정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더니 도끼를 하나 들고 다시 바위 밑으로 왔다. 그리고 바위 밑을 도끼로 깎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인 듯 한 번 도끼가 바위에 부딪힐 적마다 큼직한 돌덩이가 부셔져 나갔다. 예상외로 바위 밑이 흠뻑흠뻑 빠져나가매 더욱 힘을 얻은 그 젊은이는 온갖 힘을 다하여 바위를 깎아냈다.
이대로 계속하면 얼마 안 가 바위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 위의 여인도 같이 쓰러질 것이다. 이 광경을 조심스레 살피는 그 미녀의 얼굴엔 한층 불안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게 뻔한 일이었다. 이렇듯 위협을 느낀 그녀는 재빨리 바느질하던 일을 챙기더니 가위나 바느질 그릇을 그대로 바위 위에 남겨둔 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이는 얼마 안 있어 그 미녀를 가깝게 대할 수 있으려니 하는 희망을 걸고 열심히 바위 밑을 깎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보았다. 방금까지 있었던 그 여인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 젊은이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기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느새 그 미녀는 꽃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실망과 더불어 맥이 탁 풀린 그 젊은이는 하늘을 향해 아가씨, 잠깐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것은 애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을 본 미녀는 그를 향해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본 그는 더욱 미친 듯 아가씨, 잠깐만, 너무 무정하오. 하고 또 소리를 질렀으나 어느덧 그녀는 하늘 높이 올라 완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도 허공을 바라보며 미칠 듯 소리치는 그였다. 그렇다고 승천한 선녀가 다시 내려올 리 없다. 그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넋을 잃고 바위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는 언제까지나 그곳을 떠날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젊은이는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선 그는 정신없이 어슬렁어슬렁 바위 밑에서 걷기 시작했다. 아가씨. 그는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처 없이 발길을 내딛던 그는 애석하게도 앞 냇물의 깊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젊은이는 선바위에서 머지않은 등리에 사는 이사랑이란 장수였다. 그날도 산에 무술 연마차 올라가다가 그만 선녀의 황홀한 자태에 마음이 솔깃해 이처럼 비참한 말로를 초래게 된 것이다. 그 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선바위를 도끼로 깎아낸 자국이 남아있으며 선녀가 바느질을 하던 바위 위에는 그녀가 앉아있던 자국과 그 흔적이 옛날을 얘기하듯 남아있는 것이다.